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동네 개모임보다 못하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질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축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었죠. 당시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축구협회 관계자의 발언과 태도가 크게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목전에서는 국회 현안 질의로 보는 축구협회 사태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인생 역전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때문인데요. 정부는 로또 당첨금 상향 여부를 두고 다음 달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부에서는 로또에 대한 전방위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협회 큰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건 클린스만 감독 선임, 또 부족한 리더십, 그리고 그로 인한 또 경질 사태가 이어졌었는데요. 축구협회 신뢰의 역사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종필 교수님? 예, 가장 가까운 출발점이 클린스만 감독 사태였던 것 같은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200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제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 선임되셨죠. 2023년 2월 27일 날 선임되고 354일 만에 24년 2월 16일 경질됐어요. 올해였습니다. 예, 올해 이제 2월 달, 그러니까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선임 과정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누가 이제 낙하산 내리꽂기식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축구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전력강화위원장들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될 때 위원장 포함해서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후보군이 누군지 듣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이제 정몽규 회장에게 좀 많이 집중이 됐었고 정몽규 회장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임 벤투 감독 선임할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올해 1월 달에 독일 슈피겔지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농담으로 한 말 때문에 한국 감독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그 8강전, 4강전 경기할 때 VIP 존에서 그 정몽규 회장하고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한국이
16강에서 8강 가는 게 실패하고 벤투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뭐 사임하고 이런 상황에서 벤투 감독은 경질된 게 아니라 계약이 네, 만료된 겁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어쨌든 이제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클린스만이 정몽규 그 회장에게 이제 좀 약간 농담조로 감독 찾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랬더니 정몽규 회장이 지금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냐. 요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뭐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좀 얘기가 진전되다가 몇 주 뒤에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이 진행됐다. 요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강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역시 좀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그 능력과 사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사실은 좀 평판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거를 전력강화위원들이 몰랐을 리도 없고 뭐 국내에도 어지간한 축구 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네. 성적도 안 좋고 전술도 없고 뭐 그런 평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클린스만을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된 거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얼마나 잘하느냐 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느냐라는 차원과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가 정상적이고 절차에 부합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또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평동관님, 네. 황선홍 감독이 이제 임시로 감독을 맡았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이제 홍명보 감독입니다. 선임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 의혹 제기되는 이유 또 절차가 네. 무시되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단적인 상징이 바로 빵집 면접이었습니다. 그 빵집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면접을 이임생 권한대행이 했었는데 빵집에서 면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징인데요. 일단 정혜성 정강위원장이 이제 10차 회의 이후에 돌연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근데 축구협회 정관 제49조 6항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이임생 이사가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정관에 위배된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본인 스스로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고 지원하지 않은 홍 감독을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면담한 사실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관상 봤을 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강위는 감독 후보에 대한 선임이 아닌 추천 권한만 있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권한 대행인 이임생 이사가 대표팀 감독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공식 발표 이전에 전강위원들 중에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들을 회유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입니다. 전 또 축구협회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상당히 또 반발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도 또 축구협회를 향한 상당히 또 쓴소리를 하게 됐는데 소 변호사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이런 논란이 많은 축구협회의 정몽구 협회장의 사선 도전인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차까지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돌연 사퇴하면서 11차에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을 한 건데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11차 회의가요. 그렇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결원이 된 상태이죠. 그리고 이 10차 회의 이후에 이제 위원장도 없고 그 일부 위원들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즉 그러다 보니까 정관상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7명인데 의원이 5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의결 정족수가 못 채워진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위원장이 없잖아요. 근데 위원장으로 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전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강위원장을
이 기술이사에게 이제 견임을 시킨 건데 문제는 그 축구협회 정관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이 기술이사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 정강이 위원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으로 못 들어오는데 위원장을 또 위촉을 했다라는 거고 권한을 줬다는 거고 또 위원장이 되고 권한을 주는데 그러면 적어도 5명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도 좀 미비했던 걸로 보여서 그래서 이 11차 회의는 절차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위법한 회의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양문석 의원이 아예 불법이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다. 그 불법이 토대 위에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설득했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받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강유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한 부분을 꼬집으면서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매서운 비판까지 받은 상황이고 네. 특히 강효정 의원이 그러면 어찌됐든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데는 보통 우리가 채점표 같은 평가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제시해달라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받지 못했다. 또 자료도 부실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소멸호석께서 오늘 우리 출연한 패널 중에서는 유일한 변호사니까요. 축구협회와 같은 기관의 정관이 위배된 일련의 행위가 진행됐을 때 두 번째 누군가를 임명할 때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어떤 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서 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위법 사항이 지대한 경우에는 이걸 누군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 결의 부존재 확인이라든가 취소 확인 해소를 한다고 한다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어찌됐든 내용적인 하자가 없지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다시 취소해서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또 축구협회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데 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는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반성할 지점이죠. 네. 그 질문이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유 교수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때의 스타로 기억이 되는데 전력 강화 위원들로부터 최종 결정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정한 동의였는지 아니면 회유를 통한 결정이었는지 두고 상당히 또 논란이 있었고 박주호 전 위원회도 발언도 파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아마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인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들한테 그 이임생 선수 혹은 뭐 홍명보 선수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요즘 말로 그 밈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임생 선수다 그러면 이렇게 막 붕대를 칭칭 까고 그래도 난 뛰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놔봐 막 그랬던 게 막 이제 기억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조기 축구에서 일부러 막 붕대를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하시죠. 네. 갑자기 코믹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어제는 사실 코믹과 비슷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일단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그 동의 뭐 회유 막 이런 용어는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동의를 구했는데 뭐 그쪽은 회유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변호사님 앞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게 뭔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간 순서에 의거해서 이제 한 국회의원이 카톡 메시지를 그냥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그 감독 선임을 위해서 이제 그 절차적 이제 흠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있고. 근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5분인가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허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러 가지를 얻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임생 이사가 내가 이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대로 뭔가 면접도 하고 뭐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가 7월 8일이 언제냐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7월 7일에 최소한 뭔가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카톡 메시지는 7월 8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뭐 땡땡 기자에게 제가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 받은 부분만 컨펌해주면 됩니다. 라고 그 전략강화위원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전략강화위원이 잠깐 생각했겠죠. 이거 먹미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다음에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약간 돌려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톡 내용만 보면은 동의한 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그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이었는데요. 네. 그 지적한 사항도 이제 그런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임생 이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 뭔가 기자회견 할 때도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자회견 뭐 해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어제 그 이제 시차와 관련된 걸 이렇게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막 이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사실 그 뭔가 팩트가 밝혀지고 내가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구나라고 했을 때 보통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난감했고 그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죠. 마치 이제 약간 취조실 같은 느낌으로 왜 회유했냐, 그 다음에 동의를 구했냐, 그 다음에 이건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뭐 안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박주호 위원도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다. 근데 나한테는 실질적인 통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뭔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현재 교수께서 설명한 내용들 국회의원과 그리고 축구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화는 지난 24일 화요일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 내용인데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내가 느끼기엔 통보였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국가대표 이 축구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또 그날 박문성 해설위원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위르겐 클런시만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문제 삼는 발언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하고 30분 뒤에 선임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절차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뭐 지금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사퇴를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아까 말씀 나왔던 11차 회의인데 이게 비대면 임시 회의였다고 합니다. 요때 그 이임생 이사가 이제 그 본인이 후보군을 모두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때 상황이 그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후보 3명을 추천을 해놓고 사퇴한 상황이었어요. 네. 사퇴를 해서 그 회장이 정몽규 회장이 그러면은 이제 그 후보 3명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제 뭐 결과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해보니까 이걸 만나서 뭐 면담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임생 이사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임시회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남은 이제 그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정혜성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그거는 글쎄 아직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임생 이사의 주장은 뭐냐면은 홍 감독 선임에 대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뭐 회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동의한 것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예.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는 내가 감독 선임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을 것을 위원들에게서 내가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전력강화 위원들은 그게 아니라 협회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감독 추천을 하고 거기에 우리 전력강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11차 회의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예. 동의의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거기서 지금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데 아까 우리 그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그 실제 전력 강화 위원 한 분의 카톡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이 보면은 나는 이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그 현장에서도 박지원 위원이 나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극구 이제 이렇게 거부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임생 이사가 주장했던 그 동의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실 좀 의문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전력 강화 위원장을 겸임한 이 이사와 나머지 전 전력 강화 위원들의 의견이 입장이 다르다는 상황이 이제 핵심인데. 퍼즐 맞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그 정혜성 그 전 위원장이 그만두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언론 보도에 많이 됐었는데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많은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유 교수님은 홍명보 감독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 감독은 자신이 1순위로 추천됐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2순위나 3순위였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절차가 자기가 선임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뭐랄까 그걸 정반합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만약에 규정이 잘못됐고 과정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감독 선임에서 뭔가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사안들을 다루지 않았다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안에 의거해서 뽑은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명보 감독도 일단은 조금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명보 선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특히나 그 이제 울산 현대 팀을 맡았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긴 했어요. 이제 국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외국인 감독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얘기할 때 울산 현대 팬들이 가장 막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울산 현대와 함께 간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얼마 진짜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국회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 1, 2, 3순위 중에 내가 1순위였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꽃가마 태워줘야지만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마평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1등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 1등으로 되는 과정이 사실 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을 하는 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뭐 동호회도 얘기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거스포에트 뭐 이런 그 감독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억울해할 정도로 과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봉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봉은 또 20억이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문성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게 문제점인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문제점인지에 대한 문제 인식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한 3-4가지 정도로 이제 모아지는데 첫 번째로는 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다라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왜 바뀌었을까? 세 번째, 울산 FC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왜 떠났을까?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것에 대한 명예인 것인가 아니면은 연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네 번째로는 지금 축구협회의 특정 대학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 네. 일단 저는 이 홍명보 감독의 이제 인지 상황 뭐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임생 이사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도 올려놔서 제안을 받았다. 2, 3위 순위였다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임생 이사가 와서 1순위도 올라왔다라고 한 그 부분만 제안했고 그걸 인지한 다음에 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무이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전무이사로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역할이라는 것이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임생 이사가 해외 감독과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해외 감독도 만났고 자기도 지금 만나는 상황이니까 동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과정 그러니까 공모를 했고 다른 감독들은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고 이런 부분은 예, 홍명보 감독은 지금 머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내가 전력강화위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는 점이 이제 그런 두 단계를 분리해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특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옳다는 네.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저는 뭐 이제 간단히 보태자면은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돌연 사퇴하고 난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그 축구협회를 좀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클린스만 뽑는 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옛날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후임 감독 뽑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후보 3명 추천했고 돌연 사퇴를 해버리니까 이거 공정이 붕 떠버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 상황을 보고 개탄하는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 무렵에 뭐 울산 안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감독직 받아들이고 또 이번에 국회에 나서 또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어리둥절하죠. 이 옛날에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축구협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홍명보 감독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국가대표가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몽규, 홍명보 체제가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유현재 교수께서는요? 저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김성근 감독 아시죠? 스포츠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승리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김성근 감독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속내까지 다 보기도 하고 그 행동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홍명보 감독에게 뭐 제가 말하는 거 전달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대 자리가 어떤 건지 태극기가 어떤 건지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대 감독이란 자리는 그 발언에서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적이 안 좋으면 저도 경질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뭐 정몽규 회장도 그 예를 들었는데 뭐 독일의 레브 감독은 뭐 경질 안 되고 아무리 저도 4년 동안 됐다. 여론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승패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팬들 그렇게 우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구협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정몽규 회장인데 사선 도전 안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라서 일각에서는 사선에 대한 의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관이 주무장관입니다. 반대를 하면은 사선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선이 정몽규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권한 하에서 이렇게 사선 연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번까지 하게 되어 있고 3번째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그러니까 이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또 문화부 산하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권한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시정 명령이라는 건 아무래도 지금 2013년부터 지금 정몽규 회장이 재임을 했다고 한다면 11년째인데 또 하면은 사실 너무 독재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또 너무 장기 오랫동안 집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제 권력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패할 수도 있고 이런 요소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요. 불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한다라는 것이고 아예 승인을 안 내주도록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보다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여론도 사선 도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이 문체부에서도 지금 불허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도전할지는 저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에 사실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또 우리 선수들 10월 달에 이 중요한 경기가 있죠. 김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A매치 2연전이 있는데요. 뭐 성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홍 감독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차전이 열리게 되는데 15일에는 또 이라크와 또 4차전을 이제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예선에는 각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B조 6개 팀 중에 한국이 2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르단과 이라크도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르단 같은 경우도 뭐 피파 순위를 보면은 뭐 68위, 우리가 23위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4강에서 클린스만호가 0대2로 패배를 했고 그 뒤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징크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외국인 감독 후보 중에 하나였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껄끄러운 상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더군다나 3차 예선 B그룹 가운데 한국에 이어서 가장 전력이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나 의지가 강합니다. 전세기를 타고 한국 원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시험되죠. 축구협회 논란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도 우리가 출전을 또 못했었죠. 소 변호사님, 24일 이 체육 관련 단체 현안 질의에서는 이 부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인데 핵심은 거기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후원사의 신발을 신었더니 발에 자꾸 이 물집이 잡히고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 협회장은 후원사와 협정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다. 바꿔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이든 어떤 예산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됐던 겁니까? 일단은 협회의 규정은 있습니다.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할 때는 이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경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긴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규정이라는 것은 내부의 결의 절차를 거치면 또 변경도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선수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지탄을 하면서 이 신발 때문에 이제 물집이 심하게 잡혀 있는 사진까지 이제 제시된 상황인데요. 일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신발뿐만 아니라 라켓, 유니폼 모두 이제 후원사 물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현재 종목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 중에서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모든 스포츠에 한해서 후원사 물품을 이렇게 의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협회별로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나 협소하게 후원사 물품만 고집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김태규 회장도 규정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배드민턴 협회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어렵다면은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수가 못 신겠다라고 하는 신발을 신겨서는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 안세영 선수 같으면은 정말 그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월드 클래스의 그런 보석 같은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협회에서 지원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선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를 할 건지 그 안세영 선수 논란이 됐던 게 부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회가 전혀 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발 용품 논란도 사실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거고 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는 선수들을 가장 보호하고 육성하고 아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방기한 것에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처럼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 협회의 어떤 그 뭐 기본 철학이나 방침이나 나쁜 관행이나 이거부터 저는 좀 뜯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축구협회나 또 배드민턴협회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 또 당면한 봉착한 어려움, 애로사항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현재 교수께서는 축구협회 또는 우리 체육단체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도 그 뭐 방송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조금 슬펐고요. 그 왜 스포츠 스타들은 혹은 뭐 이제 스포츠인들은 국회에 올 때 나쁜 일로 오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뭐 같은 이게 패밀리이시겠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 있지 않습니까? 양궁협회.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 이렇게 보면 지원은 많이 하세요. 지원은 많이 하시는데 뭔가 관여를 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영이 돼서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이제 말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규정만 지킨다면 사실은 그냥 이 회장이 아니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경기에 나가면 변수가 없대요. 그냥 이기는 것만이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이분들을 보좌하라고 뽑힌 게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선 회장처럼 뭔가 지원을 하되 군림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지원은 하니까 내가 군림한다라는 모습들만 좀 보여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스포츠는 워낙 극적이랑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흥행한 영화 중에 국가대표가 있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언반 위의 요정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도 있고요. 기아 자동차는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이 할아버지 이 장애를 겪고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10점을 전달받는 그런 감동적인 광고도 있었는데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요. 네, 감동의 드라마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생순 같은 경우도 핸드볼 올림픽 때만 관심 가졌고요. 사실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이번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어려운지 몰랐을 겁니다. 신발이 불편한데도 그거를 호소해도 13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후원사 때문이었는데 후원사는 결국 뭐냐. 협회 자체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기업의 스폰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앞서서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 하지 말고 정말 생활체육으로 밑바닥부터 다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일 때 정말 진정한 감동의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풀기 위한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 관련 단체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예요. 2부에서는 인생 역전 또 인생 한방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로또. 그런데
로또가 너무해. 어떤 내용일까요? 자,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로또, 뭐 우리가 다양한 또 복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로또라고 그러는데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로또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사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사시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손 변호사님. 저는 복권 잘 안 사는 편인데 우리 집에 남편도 종종 삽니다. 예. 제가 좋은 꿈 꿨다 그러면 가서 사오라고 하시는데 전 잘 안 사보니까 맨날 놓쳐서 못 사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직장인들은 복권 하나 마음에 품으면서 언젠간 사표 쓸 수 있겠지 이 마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는 그 인생 역전이 로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종필 교수께서는요. 저는 예전에 로또 초창기였나 그 1월 금액이 커져가지고 예. 뭐 당첨금이 수백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400매덕이 됐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 기억에 명절 전후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하나 사들고 네. 친척들이 다 같이 로또 종이를 들고 이렇게 예, 그 당첨 현장을 이렇게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당첨 관련 중계하는 방송을요. 네네네. 네. 김은식 평론가는요. 네. 이 로또나 복권을 다루는 그런 영화도 있기도 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영화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중문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복권은 별로 추천하거나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복권을 많이 사는데 체험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드디어 마음 먹고 이 로또를 사러 갔어요. 가서 카드 되죠? 라고 했더니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카드 안 되시나요? 그랬더니 나가세요.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현금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여기 사러 왔냐는 그런 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왜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받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긁어버릴 수가 있고 또 신용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현금만 받는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알았고요. 아직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유 교수님은요? 예, 저는 토론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까 해서 제가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네. 시 복권 네. 유현재 일주일의 기대 10초의 설레임 1초 만의 한숨 꽝. 와. 죄송합니다. 꽝. 딱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저는 자주 삽니다. 대박의 기운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이게 확 와닿네요. 예, 뭐 자주 사는데 저도 이제 제 직장이 있는데 이렇게 역에 가면 진짜 한 30m 줄을 서 있어요. 네. 거기가 거긴 명당이군요. 용한 집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런 광고들을 해요. 근데 그 줄 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도파민에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분 좋아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권을 기분 때문에 사실 도파민 분비하기 어차피 위해서 안 되는 건 압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린 토론이 로또다. 손 변호사님, 정부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이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로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한때 이제 정말 꿈에 부풀어서 상상하던 그런 말인데 당첨금이 정말 이제 지금 물가 생각하면 적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면서요. 왜냐하면 1등 당첨을 하더라도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10명 이상이면 당첨금이 10억이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지난 7월에 로또 복권 1등이 63명이 무더기로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때 실수령액이 3억 원대. 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거 너무 1등대도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이 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변경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얼마를 해야 되냐라는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설문을 보시면 1등 당첨자 수 평균이 12명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 평균 당첨 금액이 한 21억 원 수준인데 이 21억이라는 평균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설문조항은 1년 내에 이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당첨 구조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적정 당첨 금액이나 숫자를 묻기 시작했고 한 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정부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는 복권으로 당첨이 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 이런 이제 뭐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뭐 정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정도의 복권 당첨이라는 게 복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그런 건가요? 이 얘기가 그 지난 5월 27일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기자간담회 때 어느 기자가 이제 이런 시중에 얘기가 있다고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팩트가 맞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로또 1등 당첨금 평균이 21억인데 올해 6월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얼마일 것 같아요? 수십억 아니에요? 12억 돌파했다고. 이게 지금 사상 최초로 이게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네. 12억. 그런데 중위값, 중간가격 있죠.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50등, 51등에 해당하는 그 가격은 10억 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돼서 21억 받으면은 아파트, 서울 아파트 2채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구마다 다른데 서초구가 중위값이 25억 3천 최고고요. 강남구가 20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면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강남구의 한 절반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도봉구 5억 4천. 이게 우리나라 부의 기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부채 없이 순자산이 10억 1,430만 원이면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중위값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게 10억이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가인 겁니다, 사실은. 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부의 기준이 현실보다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현실이. 이 교수님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난 7월 달에는 실수령액이 한 3억 정도 있고 1위 당첨자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21억인데 서울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신축 아파트 것들이 살 수 있는 돈인가요? 일단은 그 복권 당첨을 예를 들면 20억이라고 하더라도요 세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면은 또 실수령이 확 줄어들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마다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요즘에 막 국평이 60억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일확천금의 어떤 행운을 맛봤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평균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고급 아파트로 불리는 뭐 강남의 한강변 이런 건 못 예. 산다는 거죠. 네. 이 여기서 제가 한마디 여쭤볼 게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준을 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로 기준을 할까요? 그 자체가 좀 너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서울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언론 보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못 산다. 진행자분께서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국 단위를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답 아닌가?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교수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 우리가 한때는 이 뭐 로또라는 이름 말고 이제 주택 복권이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했고 한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또는 불과 10여 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와 비교해 보면 이 복권 당첨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주택 복권이라는 이름을 다 다는 아니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좀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권 그러면 주택 그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서울의 주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제 그 보충을 조금 드리면 로또 당첨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 보면 그 평균 뭔가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예를 들면 10년 전이 2014년 8월 그리고 지난달 1등 당첨 금액 비교해 보면 평균 한 24억, 2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데 방금 우리가 막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값은 예전에 이제 10년 전이면 한 4억 정도
뭐 이게 거의 조선시대 같이 느껴집니다만 아닙니다. 이 10년 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때인데 지금은 사실 뭐 12억, 20억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갭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서베이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물어보고 뭔가 현실화 시키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로또 맞았다 뭐 한다 뭐 그런 인생 역전이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3억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3억 정도면 그게 투자지 뭐 로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조금 뭔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또 1등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뭐 1등이 아니더라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3억 원까지는 22%, 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제하고 세금으로 제하고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여튼 정부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것인데 1등 당첨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첨 확률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1등 당첨자가 많이 안 나올 테니까 그 1등이 가져가는 실수령액이 더 커지겠죠. 지금은 그 645잖아요. 로또 645. 45개 번호 중에 6개가 맞으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이거를 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그 콤비네이션 조합이라는 경우 있는데 순서를 따지지 않고 고르는 경우 있으죠. 그 45 콤비네이션 6 계산하면은 이게 대략 814만 분의 1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1등 당첨 확률이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요런 그 엄청난 액수의 그런 복권은 1등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5배 정도. 근데 이 파워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까다롭죠. 그만큼 흰색 공 69개 중에 5개 맞추고 빨간 공 26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요게 대략 한 3억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뭐 2조 원 넘는 당첨금이 나오게 됐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로또 판매 금액을 올리는 거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2002년에 그때는 이제 한 번 살 때 2,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이죠. 네, 지금은 1,000원. 2004년 8월 이후로 1,000원으로 인하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낮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 이 월금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수백억 뭐 이렇게 이제 단위가 올라가니까 이거 사행성이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춘 거죠. 그 제가 재미있는 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복권 가격의 결정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2023년에 여기서 로또 적정 가격으로 제시한 게 1,207원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다고 하는데 게임당 2,000원일 때 1등 평균 수령액이 30억 3천만 원일 때 2004년 1월 기준으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21억이니까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몇 년 계속 이렇게 20억 번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3억에서 13억으로 급등을 하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거 지금 너무 정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이건 뭐 사실 여부를 뭐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일종의 이제 이 설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뭐 로또 복권과 관련된 조작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에 63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지면서 조작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35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복권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치고 정리해야 되고 또 추첨 때 사용하는 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서 구매 마감 후에 35분 뒤에 생방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해킹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매한 번호는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나눠서 저장하는데 35분이라는 시간에 5개의 서비스를 해킹해야 이게 조작이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당첨자가 나온다. 예를 들면 2023년 경우 경기 남부권에서 로또 구매액 1조 4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기록이 되면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 해당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142명으로 제일 많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많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거 운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이라고 특정 당첨자가 많은 지역을 일부러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작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조작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 우리가 뭐 로또 복권 정말 당첨됐으면 벼락 맞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로또 복권이지만 정말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감, 꿈에 부푸는 또 경우들은 많거든요. 자,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이제 김원식 평론가한테 돈 빌려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당첨된 사람의 전적인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뭔가 지분이 있는 겁니까? 보통 돈 빌려준 사람이 나도 좀 나눠줘라고 주장을 당연히 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죠. 돈을 빌려줬을 뿐이기 때문인데요. 차용 계약만 맺은 것이지 복권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진짜요? 것들에 대한 돈 배분 꺼드리지 약정을 않을게요.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전적인 소유권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를 들면 사람 막 아유 내가 빌려줬으니까 잘 되면 뭐 나 좀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몇 %를 약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일부를 나눠줄 구두 계약을 체결한 구두 것으로도 계약. 볼 네. 여지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돈만 빌려준 거 가지고는 당첨금을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또 당첨되면 나누자 하고서 한 명의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이제 유현재 교수가 복권 당첨되면 나누자 그랬는데 정작 복권을 구매한 건 이제 유현재 교수님 돈으로 복권을 샀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돈만 어떻게 대주나요? 됩니까? 빨리 사실 도망을 가요. 이 관련해서는 정말 소송이 좀 여러 건 있고 판례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이제 현장이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요. CCTV가 없으니까 당첨 받은 사람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했잖아. 그리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주장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거짓말이 난무하죠. 그래서 구두 약정이 입증만 된다고 한다면 배분을 해야 되지만 네. 이런 구두 약정을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뭐 두 사람이 각서를 썼다든지 서류로 남겼다 그러면 그거는 나눠야 그러면 되겠네요. 입증이 되죠. 그 구두 약속도 녹음해 놓으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뭐 재미삼아 하는데 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설마 되랴 이런 네,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저는 남긴 적 없습니다. 네. 회사 회식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그냥 막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로또에 당첨된 직후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오. 판례는 일단은 개인이 로또를 샀으니까 이건 투교 재산이다. 부부가 같이 가서 샀으면 모르되 그래서 투교 재산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재산이랑 섞어서 보통은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니까 조금 더 부양적 요소로 일부 더 주는 것으로 끝낸 판례는 있습니다. 예, 이걸 뭐 반반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성격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 교수님, 예. 또 우리가 복권하면은 이 실제로 이제 뭐 당첨되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특히 이제 고액 당첨되는 사람 실제 이 복권 이 수익금은 로또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저도 요번에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네. 이제 공익적으로 쓰인다는 거는 알았는데 자세하게는 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1,000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 기준으로 하면 500원은 당첨금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면은 당첨금이 올라가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410원은 복권 기금으로 갑니다. 그 복권 기금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55원은 판매인 수수료 그리고 25원은 사업 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410원 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복권 기금으로 가면 어디 쓰이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기금이 되는 건데 65%가 여기 공익사업으로 간답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참 좋은 사업들인데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보훈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또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지원사업, 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등등 해서 법정 배분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특수목적 구급 차량 지원, 뭐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사업 등등등. 네. 저도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돈 올리자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부터 예. 오늘 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권에 당첨은 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유용한 곳에 이 복권 기금, 로또 기금의 수익금이 또 전달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복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종필 교수는 그래서 이 복권 당첨금도 올리고 복권 하나의 비용도 1,000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보고서처럼 1,200원이든 아니면 이전처럼 2,000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도 1,200원이면 2,000원보다 1,000원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권 기금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그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사실은 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생산되는 거죠. 사실은 예, 털린 건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좀 더 세금 많이 걷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미국이나 뭐 외국도 다 이런 로또나 또 네. 복권은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당첨금이 20억이면은 뭐 세금 뗀다 하더라도 서울 시내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뭐 최고급은 당연히 못 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복권 하나로 인생 역전을 그것만 바라는 것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인생 역전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이게 뭔가 좀 국가가 일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김은식 변호사 그런데 네. 실제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심지어는 1등 당첨금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미수령 복권 당첨액이 361억 원이거든요. 와. 2021년엔 343억 원, 2022년에 311억 원, 올해 벌써 361억 원이에요. 복권별로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나눈 온라인 복권 로또가 29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왜 안 찾아가죠? 즉석 복권이 35억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등수로 이제 당첨이 됐을 때 안 찾아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5등 당첨금 미지급액이 20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천 원. 그러니까 결국 액수가 적다고 안 찾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천 원이 사소하기 때문에 안 찾으시는 것도 있고 뭐 약간 무시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장을 많이 구입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천 원 당첨액을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15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등 당첨금도 15억 원, 2등도 11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받은 복권들 좀 잊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더니 나눠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속돼서 좋은 일에 결과적으로 쓰긴 합니다. 네. 유지 교수님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이 당첨 금액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뭐 아파트 뭐 서울 아파트 없어서 뭐 그거 생각해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차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조금 그랬는데 상황을 연출드리면 1년 1등 당첨금 50억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리고 일단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요. 일단은 놔두고 평소에 제가 꼭 애매한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약간 흠칫흠칫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울릉도에 가면 웬만한 식당 가면 2인상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2인 주세요. 그러고 저 혼자 이렇게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오로 시작하는 그 이렇게 뭔가 스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주는 거. 그거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이렇게 쫙쫙 먹고 아무튼 평소에 못 해본 거. 네. 평소에 못 해보고 애매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이 생각나고 뭐 이랬던 것들을 그냥 쫙쫙 지르고 그렇게 좀 5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는 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안 나가실 예정입니까? 아 이거 총장님이 들으시겠죠? 네. 나중에 제가 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100억 당첨됐으면 20억이라도 당첨됐으면 아니 3억이라도 당첨됐으면 다들 그런 절실한 마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또 로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의 행복이 로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우리 사회에
이 로또를 통해서 좀 더 취약 또 계층분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끝으로 로또 복권을 이야기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 네. 저는 뭐 로또 복권 보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은 제 친구나 주변에 보면 언급하셨듯이 로또 복권 때문에 유현재 교수님이 언급하신 도파민이 나와서 삶의 힘이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일주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언젠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차원에서 좋은 일도 하면서 건전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50억 만약에 당첨된다면 부인께 알릴 거죠? 듣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 알겠습니다. 네, 이종필 교수는요? 저도 그 재미삼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일상의 활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정답 번호 알려드립니다 내지는 인공지능이 맞춰드립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아는 한 전부 다 사기니까 절대로 믿지 마시고 정말 부담 없는 선에서 재미삼아 하시고 요행으로 그렇게 큰 돈 버는 게 사실 또 지속 가능하진 않거든요. 전체 인생을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정말로 한순간의 재미로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민아 선생님요? 전 복권 하다가 이제 이혼 이르시거나 뭐 아. 범죄에 빠지거나 이런 사건들을 좀 봐서 이게 약간 사행성이 진짜 있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독됐다 그러시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1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제력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도 딱 일주일에 5천 원 정도 여기에 이제 그 제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막 이게 뭐 9억 분의 1이다, 10억 분의 1이다 사실은 그냥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막 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확률은 굉장한데 그냥 저 같은 그냥 소시민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50대 50이에요. 됐다 안 됐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한 소량으로 느낄 수 있는 그냥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복권이 뭔가 복을 꿈꿀 권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게 그런 소박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뭐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말고를 떠나서 로또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어떻고를 떠나서 오늘이 로또다. 우리 가족이 로또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지적 목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